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다우는 상승했고요. 나스닥 약보합 그리고 S&P 500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던 3대 지수 개장 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회장이 가까워지면서 다우만 상승 전환했고 결국 혼조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지정학적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또 우크라이나가 쏘았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중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결국 장마감 이후 발표됐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4%대 이렇게 시간의 거리에서 낙폭을 보이다가 지금은 1% 마이너스로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했고 그리고 이른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데 워낙 시장의 눈높이가 높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 행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막판에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4% 그리고 코스닥은 마감을 앞두고 하락 전환했는데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도 기관 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2,480선을 방어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개시되는 2천억 원 규모의 밸류 펀드에 대한 기대도 한몫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효과 벌써 끝난 건가요? 1% 넘게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확인한 오늘 우리 반도체 주식들의 흐름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하어머니에서는 캠코의 온비드를 통한 공매와 매물 찾기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엔비디아로 쏠리는 날, 최근 뉴욕 증시 반도체 섹터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반도체를 넘어서 시장 전체의 상승 드라이브가 되어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0.32% 상승했고 S&P 500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처럼 장 초반 하락폭을 더 키우는가 싶더니 마감으로 갈수록 그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정규장에서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0.76%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M7 중에서는 애플이 그나마 0.32%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까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0.79%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1%대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로 구분을 해보면 헬스케어와 에너지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실적 발표한 대형 소매업체 타겟 보겠습니다. 수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고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연간 전망도 낮추면서 주가가 무려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타겟이 이처럼 큰 폭의 어닝 미스를 낸 건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경쟁사 월마트가 호실적과 함께 밝은 전망을 제시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장중에는 그 우려감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안전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그간 시장을 끌어왔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되살아나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오면서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인 점 확인해봤습니다. 장중에는 확정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채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채 수익률 보시는 것처럼 2년물은 4.32%, 10년물은 4.4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창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오히려 헤지펀드들은 이미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금융과 산업업종에서 순매도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특히 산업업종에서는 기계와 전기 장비, 또 항공, 방산 관련주를, 그리고 대형주와 은행주, 호텔과 접객 같은 임의 소비재 관련주들도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전망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이 확정수를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실시하면 미국 기업에게는 긍정적일 테니까 내년 S&P 500 지수 6,200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한편 반대파는 내년 기업 수익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된 점, 또 지수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자릿수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최근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 업종 자체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주도권이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 지수 내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고 있는 기업은 15%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 장마감 후에 공개가 됐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걱정이 앞섰던 차세대 AI 칩 블랙웰에 대해서는 생산 출하가 내년 4분기부터 시작 예정이고 내년 내내 블랙웰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눈높이가 높았던 탓인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 외에서는 하락하는 흐름 포착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가운데 과연 엔비디아가 이 모든 역경을 또 딛고 시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줄지 이후 시장 반응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시간에 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3분기 94%,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까지 200%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요. 직전 분기 성장률도 122%로 내려앉아 우려를 키웠었는데 이제 100%대까지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시하면서 위스퍼 넘버를 밑돌자 시장은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다만 기술 결함 이슈로 우려했던 블랙웰은 이번 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되고 내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위안이 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최고점을 다시 높였습니다. 한때 94,900달러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95,000달러 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연일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수요가 개인에 쏠려 있었다면 이제 전통 금융기관들도 입지를 넓히고 있고요. 수요처도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까지 처음으로 개시되면서 파생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월가 역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옵션 흥행을 예상하면서 거래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고요. 비트스탬프 US의 바비자쿠타 CEO는 기관 참여가 늘면서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에 우리 돈 6조 원이 육박한 뭉칫돈이 몰렸는데 지난 1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후 들어온 전체 자금량의 15%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친 비트코인 행보를 걷고 있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직을 신설할지 검토하고까지 나서면서 일각에서 10만 달러 이정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포드가 유럽에서 몸집 줄이기에 나섭니다. 2027년까지 총 4,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럽 전체 인력의 14%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도 3,800명을 줄이겠다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추가 인력 감축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독일 쾰른의 유럽 본사 직원은 절반 밑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측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쾰른 공장에서 일부 모델 생산량도 줄이겠다 밝혔고 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자를란트주 자를루이 공장은 내년 폐쇄하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에서 포드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가뜩이나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버거운데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폐지하겠다고 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8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3년 뒤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실현하려면 36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자 다시 곳간을 연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출 보증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또 정부 자금 지원으로 지어진 라피더스의 반도체 생산 공장과 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현물 출자도 검토 중입니다. 개별 기업에 정부 보증까지 제공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라피더스는 아직까지 재원과 관련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2027년 양산 계획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지수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테마 장세가 여딜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어떤 테마가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 투자를 오늘부터 본격 개시한다는 소식에 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5개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총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는데요. 21일부터 밸류업 지수 ETF 및 지수 구성 종목, 지수 미편입 밸류업 공시 종목 등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밸류업 투자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연내 펀드 자금 3천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펀드 규모는 총 5천억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투자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어제 JB금융지주가 3.99%, 신한지주가 3.72% 올랐고요. KT가 3.71%, BNK금융지주가 3.12%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자 전쟁 관련주인 사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테캄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교리를 발표하면서 핵 대응이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이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향후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러시아의 대응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같은 불안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팜스코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고려산업이 8.7%, 또 선진과 미래생명자원, CJ제일제당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양자 암호주도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팅의 1인자 아이온큐가 반도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양자 컴퓨팅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어제 진행된 슈퍼컴퓨팅 2024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쿠다 플랫폼과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활용한 엔드-투-엔드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를 시연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약물 분자가 인체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등 화학 분야의 다양한 상업적 응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아이온큐는 이번 성과를 통해서 양자 처리 장치와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이 완벽하게 통합돼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후 아이온큐 주가는 현재 시간 19일 기준 10% 넘게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이윈플러스가 상한가에 거래됐고 한국 첨단 소재가 5%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KT와 LG U+가 3%대,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가 2%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뒷걸음질 쳤던 자동차주가 다시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의 환차익이 커지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요. 어제는 현대차와 GM이 픽업트럭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자동차주가 또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달 초 미국에서 메리바라 GM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사는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픽업트럭 개발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두 회사는 생산한 차량을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인데, 즉 현대차가 생산
생산한 자동차에 GM 엠블럼을 붙여 판매하거나 GM이 생산한 자동차에 현대차 엠블럼을 부착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향후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시장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인 GM과의 협력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H7 만도가 3.76%, 기아와 한우 시스템이 모두 2% 넘게 올랐고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각각 1.8%, 1.39%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매일매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슈들에 주식을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시장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지수 엇갈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속에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국내 증시 주요 변수였기 때문에 어제는 폭풍 전야처럼 다소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문제는 오늘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 우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는데요. 국내 증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는 어제 일단 2,480선을 회복했습니다. 0.42% 올라서 2,482.29포인트로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47% 추가 하락해서 682.91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와 동반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핵 위협이 있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가 오르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연기금이 방어하는 양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1,873억 원 순매도하면서 9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개인도 86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만 1,729억 원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59억 원 매도 우위였고 기관도 357억 원 팔면서 지수는 약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832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이제 1등이 말썽꾸러기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LG에너지솔루션이 1.7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1.3%, 3%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여기에 KK금융은 4.37% 올랐는데 밸류업 펀드 투자 개시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이버도 강보합으로 대형주들 대체로 강했는데요. 하지만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급등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도 1.78%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가 보합, 셀트리온이 0.7%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장 막판에 고꾸라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6.78% 하락하면서 주가는 35만 500원이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4.4% 하락했는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백신 음모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하면서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제약주 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엔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소폭 약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HLB, 에코프로가 2% 가까이 올랐고 휴젤이 3%, 클래시스가 4.6%, 삼천당 제약이 3.3%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환율은 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9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거래일째 1,390원 선을 유지했었는데요. 그런데 환율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 야간 거래에서 급등하면서 다시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날렸다는 소식에 확전 우려가 커진 겁니다. 역외 환율도 1,400원으로 오늘 외환시장 1,400원 선을 돌파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줄 뉴스들 한 판에 정리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폭풍 전야 속에 고요했다면 오늘은 간밤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3분기 매출은 35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4분기 매출 예상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성장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엔 오늘 우리 시장 AI 반도체와 엔비디아 관련주에는 좀 타격을 주겠습니다. 특히 어제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지지했었는데 오늘 일제히 돌아선다면 지수 전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대신에 이슈가 있는 테마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가상자산 섹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자산 전담직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에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간밤에 많이 올랐죠. 12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3.19달러로 6.4% 급등했는데요. 천연가스 관련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긍정적인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19%, 배터리 수요는 28%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판가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슬라와 LFP 사업 확정 여부, 그리고 대중국 관세 수혜 여부 등을 감안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LNF가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탑픽으로 제시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약세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2차 전지주가 구원투수가 되어줄지 장 초반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들도 체크하셔야겠는데요. 11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고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투자가 개시됩니다. 어제 관련주들은 선출매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밸류업 관련주들 강세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오늘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도 열리는데요.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 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상황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역시도 변동성이 큰데요. 어제는 장 마감 이후에 로이터 통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발사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변동성이 높겠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영향을 많이 받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밸류업 관련주나 가상자산, 전쟁 관련주 등이 시장 하단을 받쳐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가장 핫한 내용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 있었는데 뭐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다 좋았어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뭐 주가가 그에 반응하지 못한 거는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네. 그게 이게 아닌가 싶고 모르겠네요. 잘. 야, 우리 정민 앵커는 아직도 그 정도 열정이 있으시구나. 뭐요?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빠졌는데 왜 오르고 빠졌는가를 그렇게 꼼꼼하게 파고들 만한 열정이 아직 있으시구나. 아니 뭐 제가 파고든 게 아니라 다 그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혹시 또 챗 GPT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은 그냥 끼고 사시는 것 같던데? 뭐 저 유료 서비스 구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취침 전에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야 좀 잠을 잘 자는데 어제 갑자기 막 미세먼지가 심하게 밀려오고 네. 날도 이렇게 좀 비가 뿌릴 듯 말 듯 해서 오늘 비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안 하고 잤더니만 영 그거 한 데다가 자기 전에 보니 뭐 개장하고 나서 미국 나스닥 한 1% 정도 빠지나 싶어서 네.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또 낙폭은 또 맞아요. 아직까지 저력이 있어서 해놓았고 엔비디아야 오늘 가서 순서상 오늘 엔비디아만 집중적으로 네. 파는 날이니까 네. 집중 분석해서 들어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쪽 섹터 굉장히 전문가신 분 네, 모셔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라는 또 새로운 어떤 아직도 입에 잘 안 붙죠. 예, 새로운 잡을 만드시고 직종을 만드셨으니까 네. 어디 가더라도 진행하는 분이 처음에 항상 거기서 NG를 한 번씩 내시더라고요. NG를 한번. 저는 안 냈어요. 네. 아, 그래요. 이 박사님 그래도 이 반도체 쪽으로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 엔비디아 발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박사님 모셨는데 그 전에 지금 미국장 아까 뭐 우리 굿모닝 마켓에서도 내년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을 갖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시장이란 늘 그 낙관론과 비관론이 부딪히면서 들어간다 하고 다 왔다가 부딪히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결국 심리의 싸움이죠. 그렇죠. 네. 예, 우선 박사님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온 미국 증시 반면에 지지부진한 우리 증시 이렇게 현 위치에서 이제 뭐 금년은 다 갔고 내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살짝 한번 뷰를 듣고 엔비디아 가시죠. 트럼프 재선되기 전까지는 네. 한국 증시 내년 되면 이제 환율이 하방으로 조금 방향이 잡히게 되면 네. 그냥 금리 피보팅이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 강달러 쪽으로 오히려 지금 방향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분명히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시장금리는 있는 오르고. 상황.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해외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올 요인이 또 부족해지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에 개별 기업의 문제보다는 결국 글로벌 자금 이동이 이제 대선 이후에 바뀔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일단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서 방향성이 잡히면 이제 좀 더 예측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있는데 이제 그 예측 중에서 사실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프닝에서도 봤지만 지금 환율이 자꾸 1,300원 위쪽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서 네, 네. 사실은 이게 환율이 하방 쪽에 확신이 생겨야 투자 자금들이 약간 환율에 대한 이제 수익까지도 고려를 네. 하면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럴 만한 요인이 없고 그러면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딱히 지금 현재로서 매력도가 높으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의 큰 손들은 그 포트폴리오 대표 지수로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자금도 포트폴리오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지금 미국은 계속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고 피보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확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다시
경착륙의 시그널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들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 네. 그래서 기왕 투자를 한다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중에 어느 쪽에 있는 택 기업들이 좀 더 매력이 높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반적인 마크로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여전히 미국 쪽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전히.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 보면 또 네. 갑자기 연말 연초 지나면서 바뀔지 네, 네. 모르겠지만 네. 내년에도 한국 주식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 쪽이 좀 더 매력이 높다고 볼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 기관들의 네. 네. 미증시 쪽에서도 기존의 빅테크 관련주들. 그 부분은 수익률이요? 제가 볼 때는 예. 좀 고민되긴 하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뭐 옥석 없이 다 올라가는 예.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IT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어쨌든 레벨이 높아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S&P 예. 뭐 500에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내년에도 뭐 6,500 전망치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좀 더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예. 그다음에 사실은 좀 거품이 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주식가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올해는 사실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었던 시장이라면 원래는까지 내년에는 네. 확실하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서학개미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이제 그것 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예. 엔비디아는 이제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왜 이렇게 얼핏 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수치만 보면은 뭐 사실은 블랙 일출화도 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 일단 뭐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은 괜찮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 2분기 실적 예.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장외 시간 거래에서 완전 폭락했었잖아요. 네네. 그랬습니다. 2분기 그때도 실적 때도 보면은 맞아요. 수치만 넣고 보면 시장 괜찮았어요. 가이던스를 맞췄었고 예. 예. 그 수치가 뭐 전년 대비 실적하면 뭐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예. 성장률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일단 장 내에서는 뭐 소폭 하락에 끝났지만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더 하락을 한 예. 측면이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시장의 초반에는 3-4%가 빠졌다 지금 1%대 정도까지 네네. 반응을 해서 네. 이제 지난번 2분기 실적 때 같은 폭락은 아닐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1위를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1위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온리 탑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네. 어허. 제가 볼 때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예.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 설정해 놓은 수치들이 있어요. 퍼센트.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보면은 점점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도 있어야 되고 수치상으로 사실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더 추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제가 볼 때는 올 이제 11월 지나면서 이제 본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라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럼 내년에 AI 시장 수요에 대한 것들은 뭐 우려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네. 성장세가 좋을 것이라 보느냐라고 보면은 뭐 저도 역시 내년까지는 AI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엔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정도를 저희가 꼽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호재도 존재를 한다. 근데 시가총액 1위에 올라가는 순간 단순히 작은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럼 또 약간 숨고르기 했다가 다시 또 조금 올라가는 상승 여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될 것 같은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정리된 수치가 매출은 이번 3분기 매출은 전년비 93.6% 거의 뭐 2배고 순이익은 전년비 106% 2배를 넘어섰고 그리고 아니 매출 총이익률 74.6%라는데 박사님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00불 팔고 100불 팔면은 74불 60센트가 그냥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이게?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네.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하고 우리가 보통 기업의 수익성을 얘기할 때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예,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맞고요. 따지죠.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거는 매출의 분모에 이제 매출이 들어가고 분모의 매출. 그다음에 이제 분자의 수익이 들어가는데 그 수익할 때 결국 비용이 빠진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비용은 순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생산 원가. 생산 원가. 생산 원가만 반영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될 때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게 판관비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하고 그 금액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매출 총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하고 괴리가 상당히 커서 보통 2배 정도 나이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대기업, IT 기업 같은 경우 막 20%포인트 정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로 보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별 의미는 없다. 영업이익률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을 때도 매출 총이익률이 75% 달성이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서 물론 예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막 55% 달성했을 때는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매출 총이익률 한 40~50% 정도, 만약 50% 정도 수준. 그렇게 해도 영업이익률이 20~30%가 나오니까 굉장히 호황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75%는 비록 이게 제조 원가만 제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출하고 총이익의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 말씀을 이제 방금 해주셨는데 이제 작년도가 워낙 반도체 암흑기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분기로 봐야 되나요? 전분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 할 때도 기저효과가 항상 큰 해가 있으면은 QOQ를 좀 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잖아요. 전년대 0.7이냐 0.8이냐.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시장 제가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얘기할 때도 전년 대비로는 결코 비교하지 않고 전 분기 대비 어떻게 될 거냐. 계절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분기가 조금씩 이제 어긋나긴 하지만 어쨌든 3, 4분기는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 2분기보다 확실히 차별화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었다 보면은 근데 지금 3분기에 매출 증가율이 전분기로 비교하면 8% 증가를 했어요. 325억 불에서 350억 불로. 근데 그 8%는 원래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가이던스에 딱 맞춘 거였어요. 그때 8% 증가를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 수치가 그럼 좋은 거냐가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3분기로 가면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기업 자체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어떤 실적이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예상 외로 2분기에서 3분기로 갈 때 매출 증가 둘 다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마이크론도 10%대밖에 안 됐었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20% 근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10% 초반대밖에 매출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 40%까지 높아졌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매출 증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수기 효과가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수기 효과가 약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D램 낸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AI 수요만 갖고 따지는 건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범용 D램 낸드까지 다 포함된 실적이라서 두 회사를 좀 다르게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매출 증가율이 2분기에서 3분기로 가면서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범용 제품에 대한 건 우리가 수요가 약하다는 건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순전히 가격 효과였다라는 거. 근데 AI 쪽도 보면은 우리가 초반에 생각했던 폭발적인 성장세가 사실 하반기로 가면서 많이 둔화됐다라는 건 맞긴 합니다.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로 비교를 했을 때.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게 사실 주가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분기 가이던스를 375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또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을 하면 7%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4분기로 가면서 결국에는 성장세는 조금 더 둔화가 된다. 전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얘기는 블랙웰의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블랙웰 효과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발생했을 때 4분기 매출을 한 400억 달러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수정을 해봤는데 지금 제시한 게 375억 달러라는 얘기는 블랙웰은 거의 효과가 없고 여전히 호퍼치 위주의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서 뭐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이라는 게 양산 시작했다는 의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이익에 기여하는 효과는 내년으로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출시 지연 효과일 수도 있고 뭐 수요자들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 고성능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양산 자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긴 한데 정직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언론에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상 블랙웰 완성도가 아직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블랙웰이 출시만 되면 사겠다는 고객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대표적인 게 테슬라였었고 그런데도 4분기에 블랙웰 효과가 거의 없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는 얘기는 그 공급자 자체가 아직은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수준이 양산 단계에서 안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솔직한
판단입니다. 최근에 뭐 이슈가 있었던 거는 그 블랙엘 서버 과열, 이게 블랙엘 칩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탑재하다 보면은 지금 과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어닝콜 나온 얘기가 뭐 리퀴드 쿨링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리퀴드 쿨링은 사실은 5월달에 블랙엘 처음 출시 계획을 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네.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H밴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네. 삼성전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D램은 잘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도 이제 스택을 했을 때 최종적인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쌓아 올렸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예. GPU까지 같이 인티그레이션 했을 때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아마 칩단에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인티그레이션이 점점 진행되면서 나중에 갔을 때는 기대했던 만큼 퍼포먼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콜 테스트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본인의 칩 테스트까지는 이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서버는 중간에 약간 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서버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중국에도 많이 있고 그 업체들이 이제 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칩단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발열 이슈가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들 공냉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순행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공냄이 에어 현재는 그냥 팬을 돌리는 거죠. 네. 냉장고 같은 경우도 보면 뒤에 팬을 돌려서 네. 시키고, 뭐 우리가 지금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보면 소리가 나는 게 팬 팬 돌아가는 돌아가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팬 돌아가는, 그래서 그 공냉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순행식으로 바꾸는 게 그럼 기술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의아심이 있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순행식 얘기는 반도체보다 전기자동차에서 먼저 사실은 얘기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배터리를 시키는 배터리에서 네, 네. 발화, 화재 네, 위험 네. 자꾸 나오니까 아예 그러면 배터리의 전체 모듈과 패키지를 할 때 그거를 공냉식이지만 지금 순행식으로 해버리자. 그래서 아예 그냥 물속에 담가버리면 되지 않느냐 해서 먼저 그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기술이 양산에 적용됐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 서버를 순행식으로 한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과연 그거를 최종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기술이 완성된 기업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일단 확인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아무리 젠슨왕 그 CEO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사실상 구현되는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발열 이슈가 만약에 확실히 있다. 그게 네. 이제 단일 칩에서는 괜찮은데 서버로 인티그레이션 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고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 성능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 고성능에 맞게 지금 냉각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순행식 기술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리질 않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블랙웰의 수요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이제 칩은 완성됐다 하더라도 서버로 인티그레이션 됐을 때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면 결국엔 최종 고객들은 서버 상태로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아직은 당분간은 호퍼칩을 쓸 게가 되는 거라서 어. 그래서 제가 블랙웰의 효과는 아마 4분기에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매출 가이던스가 이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이제 엔비디아 주가 측면에서는 140불, 그러니 주식 분할 전에로 따지면 1,400불. 뭐 요즘 그걸로 해서 140불 공방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올라섰고, 특히 11월 6일 날 뭐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 결과 보고 결과가 이제 거의 나오면서 진짜 환호하다시피 해서 갔는데, 얘는 11월 8일 날 지금 장중 고점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149.77, 그러니 150이라는 레벨을 140 공방에서 추가 $10 정도를 갖다 올려는 놓고 어제 종가가 145.89입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 여기 이런 종목을 가지고 무슨 뭐 밸류에이션 PER 따지고 뭐 차트의 과매수 상태 따지고 하다가 늘 낭패를 당하기 마련인 게 이런 주식들인데, 잘 나가는. 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그냥 갖고 계시라. 여기서 뭐 며칠 더 빠진들 조금 덜 먹을 뿐이지 하는 그건데, 지금 이제 벌써 엔비디아 뭐랄까요? MB 어천가. MB 어천가를 갖다가 각 방송마다 외친 지가 벌써 한 1년 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럼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투자를 직접 한다고 네, 하면은 살 유인은 있는데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산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쭉 보시면은 네.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그냥 1년 내내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만에 시가총액 2배, 3배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되니까 불가능해서
분명히 굴곡이 생길 건데 예. 지난번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2분기 발표 후에 그랬었죠. 140달러까지 갔던 게 막 120불까지도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산다고 분명히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유망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치고 올라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 조금 지켜보다 분명히 또 떨어지는 시점이 나올 거라서 어. 제가 볼 때 그게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130불 정도라든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얘기인 거죠. 1년 네, 이상 네. 했을 때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점에는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지금 147불 됐을 때 이제 남들은 다 갔는데 나만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 심리가 있다 네네. 보니까 네. 이러다 왜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또 맞습니다. 올라가 버려서 맞습니다. 못 사면은 예, 예. 그때 샀을 게 제일 싸게 산 거였던 거다라는 것들. 예. 근데 이제 주식은 부동산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마도 몇 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또 쭉 빠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사더라도 그때 사는 게 좀 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0.71% 하락입니다. 지금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도 시총 큰 애들은 뭐 위에서부터 한 6개 정도가 전부 마이너스인데 퀄컴 마이너스 6.34%, 브로드컴 마이너스 1.27%, 뭐 그런 식이네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자 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엔비디아만 보고 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주가하고 꽤나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만 우리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국내 증시 아닌가요? 최근에는 상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예. 거고요. 근데 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저는 사실은 우리 시장하고는 그렇게 한국의 IT 기업들하고 매칭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주로 D램이고 뭐 HBM 이루고 있는데 예, 저쪽은 그런 것도 네.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분명히 제가 내년 되면은 IT 기업들도 이제는 옥석가리가 될 것이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양극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됐을 때 저런 대표적인 지수라는 거는 결국 덩치 큰 애 하나가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뭐 한 기업의 효과 때문에 저희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다른 양상이 네.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저는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거에는 사실은 조금 좀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사실은 동조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환율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으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때 미국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더라도 한국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똑같이 높아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연말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방향성을 지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 전후까지 보면서 환율 동향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지금 뭐 칩스법, IRA 이런 약간 지원 제도들에 대해 손질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유세장에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촉각을 우리가 지금 그쪽에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방향성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주가라는 것들이 한국 기업들이 다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연말 연초에 지금 사실은 갖고 있는 거 굳이 손해나면서 팔 필요는 없겠지만 네. 지금 빨리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현금이 갖고 있으면 그 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1월까지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분명히 IT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내년에 될 것 같다. 너무 올해는 다 올랐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는 사실 이미 시작이 됐죠. 이미, 옥석 가리기가 예, 이미 예. 개별 옥석- 기업별로 차별이 많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조정폭이 깊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미국 나왔고. 시장도 네. 이제는 내년쯤 상반기쯤에는 그런 양상이 한국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그 TSMC 그 중국 수출 금지 미 상무부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뭐 이게 또 삼성전자 반사이 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는 정말 그냥 기대일 뿐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HBM만 놓고 보면 예. 마이너스 효과죠. 마이너스 효과라고. 왜냐하면 그나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중국으로 출하되는 제품들이거든요. 아하. H20 아, 모델에 그렇습니까? H100이나 네. 200에는 못 들어가고 네. 그러나 유일하게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게 막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중국의 엔비디아 칩 못 팔게 되면은.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덜 받죠. HBM만 놓고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경쟁 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이 경쟁 관계 맞아요? 지금 파운더리를 놓고 봤을 때의 얘기인 건데 현재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엔비디아가 GPU 칩을 맡길 가능성은
저는 뭐 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파운더리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놓고 봤을 때 경쟁 관계라는 거는 일단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약간 발열 이슈가 났을 때 뭐 TSMC 책임이냐, 엔비디아 책임이냐 가지고 언론에서 설레발을 많이 쳤잖아요. 근데 바로 엔비디아 측에서 100% 우리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가 빠르게 조치를 해줘가지고 우리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할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만한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경쟁 관계 표시가 아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시도라는 거잖아요. 경쟁 관계보다는 지금 공고하게 돼 있는 엔비디아 TSMC 공급망 사슬에 삼성전자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정도로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경쟁 시도로 바꿨네요. 그 여지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최근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나운스 되는 걸 보면은 파운더리 힘을 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쪽에 있던 장비나 인력을 디램 쪽으로 옮기는 무브먼트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런 기업한테 굳이 TSMC가 있는데 물량을 일부를 나눠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HBM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근데 HBM 자체에서도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풀 인티그레이션을 굳이 삼성전자한테 맡길 유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볼 때 엔비디아의 파운더리에 수주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보면 경쟁 시도, 납품 시도. 시도인데 저 시도가 진짜 삼성전자 시도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어요. 언론에서 그냥 기대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저 그래픽은 저 자료 화면은 우리 이주원 박사님의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소 좀 동떨어진 뭐 설명일 수도 있겠고. 저희도 밑에도 보면 경쟁 시도잖아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저희 바로 수정했죠. 방금 바로 수정을 했는데 바로 수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파운더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미래에 좀 기대치 있는 어나운스 하는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보다는 HBM 쪽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올해 안에 본격적인 납품이 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까지도 보면은 뭐 콜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 정도잖아요. 그 정도죠. 근데 진행 중은 사실은 이미 5월부터 진행 중이었었고 그게 뭐 순조롭게라는 표현이 있냐 없냐 큰 의미는 없잖아요. 통과를 했느냐, 아직까지 진행 중이냐라는. 이제는 경쟁 시도마저도 없애버렸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부, 그러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TSMC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서로 이제 뭔가 이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쟁 관계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보통 그렇게 컴퓨터 그래픽 CG를 제작을 하죠. 지금 보면 이제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변화될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 비대 이런 것들이 과연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쪽에서부터 이제 모든 아이디어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우리가 유리해지는 게 있을까, 불리해지는 게 있을까 이런 걸 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압력이 더 가해졌을 경우에 한국 기업들의 뭐가 수혜되는 측면 없을까, 반사이익은 없을까라는 의미에서 아마 저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비디아 관련, HBM 관련해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제재, 완전히 중국에 칩을 팔지 못한다. 저가품 자체도 팔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한테 사실은 수혜는 없죠. 우리가 AI 관련해서 보면. 정민앵커 빠르네요. 저는 지금 저 자료 화면에 엔비디아 칸에 두 번째 무슨 뭐 첨단 공정 TSMC 의존 이거 읽고 있는데 아까 그 경쟁 관계 그거 보고 막 지적을 들어오네요. 아무리 봐도 경쟁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고 빠르고 이제 순발력 떨어질 때가 돼 가는데 슬슬. 굉장히 제가요? 예, 아직 빠르시네. 아직 괜찮아요. 괜찮으셔? 지금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돌려서 그렇게 말하지 근데 오히려 맙시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한두 주 전에 지금 대만 총통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만 엔비디아 총통. 쪽에다가 2나노 이하 최신 공장은 대만에만 지어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TSMC 보고요? TSMC한테. 근데 미국은 3나노, 주로 2나노 이하의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라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조금도 뭐 9조 원이 넘게 확정을 지어놓고 공장 짓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정부와 대만 정부 사이에서 컨플릭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TSMC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는 거죠. 지금 자국 정부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대만 생산량이 훨씬 많고 미국에 생산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지금 국적 자체가 대만 국적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만 정부는 이나노 이상 해외 짓지 마라. 미국은 이나노를 우리 공장에 우리 땅에 미국 지어라는 들어와서 해라. 상황에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양국 간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해협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조금은 견해차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사실 역학관계가 같이 맞물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보와 관련된 부분하고 TSMC라는 한 기업이 이 정도 영향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긴 한데 그러네요. 이 한 기업을 양국 굉장히 참 중요한 두 나라가 서로 공장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 대만도 물론 보조금이 주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을 아예 그냥 간접적으로 하니까 대놓고 아예 지금 어나운스 그러게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압력을 주고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카드를 갖고 있어서 이걸로 대만 정부를 또 약간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이나노 공장이 필요한 거다라고 네. 하면서 이 TSMC한테 예외를 줘라라. 대신에 우리가 반대급부 뭐를 주겠다.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해협에 있는 우리 뭐 태평양 함대 인원수를 좀 늘리겠다라든지 뭐 함정수를 좀 더 자주 빈도수를 우리가 자주 가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무조건 TSMC가 이제 미국에 많이 짓겠다라는 것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 그렇게 근데 거기다 이제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최종 고객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과연 TSMC가 대만의 공장에서 만나 미국으로 가게 되면 또 관세를 받게 되잖아요. 미국 공장을 다 지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또 어떤 나비 효과가 있게 될 것인가. 이래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워낙 TSMC가 사실은 독보적이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관세 부과되면 다 고객한테 전가해버릴 거다. 그래도 살 거다. 그래서 아마 TSMC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종 고객들의 이제 수익성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축축정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분석도 저는 뭐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 않고 예, 예.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확실히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관세 정책하고 이나노 EI 공장을 헤게모니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다 맞물려 있어서 네. 이게 단순히 지금 AI 시장이 내내 좋을 거냐만 갖고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이게 근데 다 기업의 실적으로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원가율에 상관이 미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공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쉽게 좀 이거가 맞구나라고 결정을 내리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사님 이주원 박사님 설명 듣다가 동시효과 놓쳐버렸네요. 동시효과 놓쳤는데. 저 방송하면서 동시효과 안 한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그죠? 네네네. 근데 왜냐면 우리 뭐 끼어들기 대마왕 우리 정민 앵커가 도저히 뭐 중간에 중단시킬 틈이 없었어요. 그죠? 아니, 전 끼어들기 대망이 아니라 그냥 아닌가? 일단 이제 뭐 죄송해요. 컨텐츠의 연결성을 위해서 그냥 기다려준 거고 아.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가 요즘 그렇게 뭐 관심도 주도주도 없는 궁금하지가 상황이고 않죠.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엔비디아 관심 있으시고 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떨까 이 부분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글쎄요. 큰 의미가 그래요? 없는 것 같아서. 예. 또 동시효과대로 가는 시장도 아니고 요새. 그럼요. 이게 저가에 매수하고 싶어서 이제 걸어놓으면 그게 또 호가로 잡히니까 글쎄.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뭐 지금 화면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하락 출발되는데 이것도 개장하고 뚜껑 열어봐야 또 아는 거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원 박사님도 약간 그 박찬호 선수 DNA가 있으시구나. 일단 말을 시작하시면은 막 다 전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게스트를 여러 명 부르세요. 제가 방송 전에 박사님한테 9시 15분까지 그냥 쭉 혼자 열일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네, 일단 오늘 뭐 국내 증시 지금 호가 상황 뭐 반도체 섹터 보셨잖아요. 예. 또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 많으시고. 정말 약간 하락으로 지금 성공되고 있긴 한데 55,000원 이게 딱 호가. 9시 된 순간에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예. 뭐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지난 밤에 사실은 나스닥 상황이 IT 기업들 전반적으로 약세로 끝나긴 네네. 했어서 뭐 우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아까 2나노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만이 TSMC. 로직 2나노 칩들. 예. 지금 그 나노 경쟁에서 우리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국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우리가 2나노, 3나노 얘기하는 건 다 로직 칩의 얘기고요. 디램 랜드는 뭐 10나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이닉스는 예. 아예 2, 3나노는 아예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10나노 이상에 다 있는 거고요. 지금 2나노, 3나노 얘기하는 건 다 로직 칩.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파운더리 쪽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가장 선단 제품으로 했을 때가 지금 3나노 양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인텔이나 일본의 또 라피더스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냈던 이제 파운더리 기업이 라피더스인데, 그래서 인텔과 라피더스도 지금 본인들의 로드맵으로 하면 1, 2년 안에 1.8나노를 양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더 2나노도 빨리 가겠다는 얘기인 박사님,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또 뭐 매출 같은 경우나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만 분기별로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지난해 4분기부터 한 260%에서 220% 그리고 이번에는 한 70% 수준으로 분기별로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에서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2,476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이죠. 68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떨어집니다. 54,900원, 55,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 1% 떨어집니다. 168,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 39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갑니다. 946,000원이고 현대차 소폭 올라갑니다. 219,000원, 기아가 0.4% 상승 98,6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으로 47,550원, 셀트리온 1.58% 올라갑니다. 174,100원이고 KB금융 약보합으로 95,500원, 네이버가 0.5% 하락으로 192,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3% 떨어집니다. 지금 5거래 연속 하락세고요. 34만 원권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4% 내림세 128,300원, 1% 하락이네요. HLB 0.8% 하락 71,000원, 에코프로 0.2% 하락 69,800원, 리가캠바이오가 1.48% 하락으로 10만 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1.2% 상승합니다. 14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휴젤이 0.8% 떨어집니다. 지금 28만 1,000원권, 낙폭 좀 줄여내면서 0.3% 내림세죠. 지금 28만 1,000원으로 지금 사흘 만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클래시스 0.4% 떨어집니다. 48,150원. 삼천당자 0.5% 올라갑니다. 11만 6,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하락 13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고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엑스게이트가 6.5% 상승 중입니다. 5,390원, 우리로도 3.7% 강세로 1,310원이고요. KCS도 3% 이상 올라갑니다. 7,650원. 그밖에 지금 하늘소재과 KTCS는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아이원플러스가 11% 급등, 아무래도 동전주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한국첨단소재 솔리드가 2%에서 1% 오름세, ICTK도 2.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드림시큐리티, 코위버도 2% 안팎으로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는 지금 건설 섹터에서 좀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이화공영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2,860원 선이고요. 오늘 수출
지표도 나왔네요. 무역흑자 8억 달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건설 섹터 내에서는 지금 이화공영, 삼부토건, DYD가 강세를 보여줍니다. 삼부토건도 8% 강세고 DYD 4.9%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원개발 1.8% 상승 중이고 일성건설, 남광토건 7%, 6% 강세입니다. 오늘 중소형주 건설 섹터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양건영이 19% 급등하네요. 코오롱글로벌도 3.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 맞물리다 보니까 삼부토건, SY 스틸텍, DYD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SY 스틸텍이 지금 7%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데모, 현대 에버다임이 2%, 5% 상승 중이고 HD 현대건설기계가 3% 상승하면서 61,700원, 다산네트워크스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중소형 건설 종목들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194억 원, 11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16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억 원, 5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8원 10전 상승한 1,39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계속해서 지금 달러 강세 기조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네. 예. 아까 이주환 박사님 첫 마디가 내년 전망에 있어서 환율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유로달러가 1.0545, 1유로당 1.0545달러인데 벌써 이렇게 외신에서는 또 페르티 얘기가 1유로가 1달러 수준까지 이제 더 약세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꾸 또 이렇게 달러 강세 쪽으로 바람을 잡는데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외국인이 끝내 안 사고 삼성전자 지금 그러한데 박사님 네. 아마 그동안에 제 짐작컨대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기어이 49,900원이라는 종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네, 맞습니다. 그날이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런 변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이 미친 듯이 사더니만 저 종목이 7%, 8% 오르더니 뭔가 했더니만 마침내 자사주 매입 나오고 소식 나오고 했는데 그 전에 이게 5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그걸 갖다가 여러 번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사자 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SBS에서 양희자 전 의원이랑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어요.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직설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오후 프로그램 오후 내일에서. 프로그램. 네네네. 그때 저는 사실은 이제 수치를 얘기한 조금 시청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지금 많이 싸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바닥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양희자 전 의원은 잠깐이지만 사자를 찍고 올라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사실 49,900원 종가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난 사실은 지금은 상당히 두 분 말씀 다 맞았네요. 올라가긴 했었죠. 결과적으로 두 분 다 맞았어요. 55,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었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들이 알지 못한 게 지금 이 자사주 효과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잠깐 동안 단기간에 효과는 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약간 안심을 주는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주식 수를 실제로 흡수해버리는 효과도 있긴 할 텐데 근데 궁극적으로 자사주 효과라는 게 기업의 본연적인 경쟁력이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재정적인 부양책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방 경직성이 생기게 하려면 빨리 HBM 퀄이 통과했다라는 확실한 소식이 들리든지 아니면 파운더리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한 신뢰해 줄 수 있는 뭔가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D램에서조차도 이제 5세대, 6세대 제품에서 확고하게 다시 이전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든지 그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이제 가격 반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 팔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요. 딱 하루만 샀어요. 하루 사고. 10월 15일 하루만 사고
여전히 또 개인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얘기에 결국 되풀이인 거예요. 국내 자금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결국에 지금 환율이 저렇게 된 상황에서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삼성전자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현재로서는 약세 쪽에 있는 상황인 거라서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대표주인 삼성전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자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반등세가 계속 올라서 우리가 그래도 첫 번째 희망은 육자를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네. 6만이라고 해도 사실은 연초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은 뭐 올랐다고 하기엔 좀 민망한 가격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5자, 6자 갖고 주는 이제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6자에 안착을 하려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분기 실적이 다음 분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1월이나 돼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강도 대책들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개선책들 내놓고 있는데 문제 개선책을 내놨다라는 게 바로 이제 주가로 반영되기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결과로서 좀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 제대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큰 모멘텀을 갖기는 쉽지 않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럴 때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투자자들에게 가까워지는 IR 전략을 쓰는 것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어려움이 이건데 이거는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건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이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현재 문제 어려움을 혹시 인정하고 각각에 대한 개별 솔루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이 좀 더 공포 심리로 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는 있지만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얘네들 문제가 이게 끝일까라는 것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미 네. 드러난 악재만 또 네. 있을까? 그게 이제 바닥을 모르겠다는 저의 표현에 응집돼 있던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바닥은 여기다라는 확신을 주려면 모든 문제를 먼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전에.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럼 일시적으로 출렁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언제까지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다, 확신이 있다라는 발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저는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바닥.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부양책보다는 저는 그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그래도 좀 주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겪은 상황이고 오늘도 보니까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잖아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거로 보면은 사실 예. 걱정은 안 합니다. 아, 3분기 예, 실적도 예.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늘 말했지만 이제 연초 1월 됐을 때 지금의 그런 업사이클이 막 시작됐는데 언제까지냐?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다. 네네. 하반기는 지켜보자. 왜냐하면 기껏해 6분기 정도거든요. 예. 업사이클이 지속되는 기간이.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시장 시황을 쫓아가고 있고 또 HBM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을 네.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내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D램과 낸드 수요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HBM의 수요가 하반기 되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내년까지의 연말로 잡혀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를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내년이 올해보다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상고 하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별 기업 실적으로 갔을 때 그다음에 HBM에 국한돼서 본다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근데 보면 최근에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로 판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 IT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빠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뀐 취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측면,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공격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측면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만 놓고 보면 저는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삼성전자하고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뭐 7일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여전히 앞서 말했던 마크로 이슈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이거는 어느 정도 좋은 거예요?
지금 낸드에서 뭐 네. 230단이냐 320단이냐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을 앞섰다라는 측면에 대한 홍보 효과는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D램을 했을 때 나는 5세대가 아니고 6세대를 먼저 양산했다 이런 거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기업의 실적과 수익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어서 특히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유일하게 좋은 시장들이 이제 SSD 시장인 거예요. 범용 낸드는 이미 가격도 하락세이고 D램도 지금 서버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 PC용이나 모바일 쪽에서는 약세로 전환된 상황이어서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 수요를 보면은 AI 관련된 서버 관련된 쪽에서만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고 네. 다른 수요는 이미 사실은 이미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낸드에서 300단이 먼저 남들보다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사실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요즘 중국이 뭐 다 따라왔다라는 얘기들 이런 네. 것들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네. 미래에 그러면은 이제 갖고 있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냐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탄탄한 기술의 우위 격차를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그러네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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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순매도 속에 양 지수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9% 약세로 현재 2,477선,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려갑니다. 현재 67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5위를 기록 중입니다. 48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인 1억 원 매도 5위, 그리고 개인만 오늘 차돌리고 있는데 49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2억 원 매도 5위고 개인 역시도 1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3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확인하시죠. 오늘 건축 제품과 가스 유틸리티 업종이 강합니다. 제약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생물공학과 비철금속 업종 가장 크게 떨어집니다. 더불어서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삼부토건이 12% 강세로 1,099원, SY스틸텍이 7.54% 강세로 9,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과 히림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DYD가 8.42%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691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 역시도 올라갑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범양건영이 20%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2,910원이고요. 코오롱글로벌이 3.17%, 금강공업이 2.5% 강세 기록 중입니다. 더불어서 SY도 3.72% 올라가고요. 한신공영 1.6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6,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도 현재 강세 기록 중입니다. 컴퓨터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어간 가운데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IBM 양자 컴퓨터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아이윈플러스가 15.4% 급등 중이고요. 엑스게이트가 2.7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5,220원입니다.
우리로도 2.85% 강세 보여줍니다. 1,299원에 거래되고 있고 ALT가 0.3% 오름세, KCS가 0.81% 강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내에 첫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관련주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가 21% 가까이 시세 분출합니다. 현재 거래가 33,350원이고요. 우리기술투자가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GA도 6.7% 강세고요. 하나투자증권이 3.23% 오름세로 3,830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35%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8,23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은 약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조선주가 트럼프 요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업황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11월 시장이 좀 불안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업종이 조선중공업인데요. 그래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국내 조선업과 협업을 요청한 효과와 기존 호실적과 만나면서 가장 먼저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트럼프 2기 정권에서도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를 예고를 했고 LNG 및 LPG선 수주는 강세가 지속될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LNG 운반선 발주로 국내 조선 3사가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에 협력 요청을 하면서 국내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 우수성을 칭찬하면서 군함 직접 수주를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미 해군 MRO 시장 규모가 연간 20조 원 가량인 걸 감안하면 MRO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앞으로 조선주 상승이 더욱 용이해진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거기에 탄탄한 호실적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조선 3사 모두 13년 만에 흑자 전망이 나오면서 본격화되는 조선중공업 호황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연간 영업이익 1.36조 원, 그리고 하나오션은 20년 이후에 4년 만에 흑자로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예상,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지난 1분기에 2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3사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에도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라서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개장하고 조선주 나쁘지 않은 흐름 보였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관련주 토픽으로는 오리엔탈 전공과 HD 현대중공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기자재 업체로 화물 하역 장비인 리프티 어플라이언스와 선박 내 거줄 시설인 데크하우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선박용 크레인 부분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3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32%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배로 상승하면서 조선중공업의 호황을 실적으로 좀 반영하는 시기에 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데크하우스 수익이 조선업 업황으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수주 잔고는 3분기 기준 3,277억 원으로 전년 2,995억보다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이는 전년 매출액 1,504억 원보다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현재도 호실적이지만 트럼프 2기 집권으로 추가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1월 시장 약세에도 조선업황 호실적으로 40%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지만 전일 21년 이후 3년 만에 5천 원을 돌파를 했고요. 10년 이상의 불황을 돌파할 조짐을 좀 보이면서 추가 상승세가 용이해졌습니다. 접근은 이제 4,900원에서 4,700원 정도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5,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인데요. 대규모 도크 기반의 건조 능력과 캐시카우인 엔진 사업부 그리고 중장기 군함 시장 확대로 트럼프 2기 집권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상선, 엔진, 방산 등 트럼프 2기에서 수혜가 되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선에서는 안정적인 마진율 개선, 그리고 엔진은 선박용 종속 엔진 분야에서 세계 1위 점유율, 그리고 영업이익
10%대로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2기 정권에서 특수선 부분 협업도 예상되어서 현재가도 사상 최고까지만 당분간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1월 하락에도 가장 빠르게 연중 신고가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순항 중으로서 23만 5천 원에서 22만 원대 접근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30만 원대, 손절가는 1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나 수급이나 엔비디아 실적이나 부정적인 요인은 많지만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국내 증시 계속 확실한 방향성보다는 답답한 모습과 박스권을 좀 체크하는 모습이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국내 업체들이 영소성을 좀 보이기에는 우호적인 환율이나 외국인 연속 매수세가 없고, 당장 트럼프 2기 집권 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된 업종과 테마주 위주로만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1기 집권 전에도 에너지 개발 쪽으로 움직였고 1기 집권 이후에는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과 실적주 위주로 다시 큰 상승을 보였기에 이번에도 내년 1월 초 2기 집권 시작 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에 좀 당분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조선중공업 그리고 방산을 우선해서 보시고요. 테마로는 원전,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정도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코인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오태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또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오늘은 각종 호재로 뜨거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트루스 소셜이라는 소셜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가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자회사입니다. 스타벅스와 함께 커피 구매 시 암호화폐를 결제를 시도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이 초기 목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벡트는 암호화폐 보관 및 거래 서비스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12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요. 벡트의 시장 가치는 약 1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반면 트럼프 미디어는 수익이 거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서 지금 6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합니다. 이번 인수는 트럼프 가문이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트럼프의 두 아들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탈중앙 금융, 디파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벡트의 인수를 통해 트럼프는 암호화폐 정책 및 채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벡트의 주식이 160% 급등했고요. 트럼프 참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한 연이은 이런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은 12월 20일 역대 최고가인 94,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 대략 35%가량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아주 트럼프 행정부 이제 집권 2기 접어들면은 이걸 갖고 뭔가 큰 그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 지금 이제 상무장관에 지금 하워드 로트닉 이분도 월가 출신이고 그동안에 어떤 인선 관련해서 이제 책임을 지셨던 분이 직접 상무장관까지 이제 지명이 됐고
이건 저희는 생소합니다만 뉴욕 남부지검장의 제이 클레이턴 전 정권위원장, SEC 위원장 두 사람 다 모두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우호적이고 또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하던데 이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클레이튼은 트럼프 1기 때 SEC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절했지만 퇴임 이후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특히 뉴욕 남부지검은 비트코인 관련한 회사들도 수사하는데요. USDT라고 알려진 가장 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모회사인 테더사가 이 뉴욕 남부지검 관할이기도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은 말씀하신 대로 월가 출신이고 켄터 피츠렐더라는 투자은행의 CEO인데요. 이분도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와 같은 자산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촉진을 주장했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오늘 오전 나온 소식은 지금 가상화폐 전담직 백악관에 신설한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효과의 상장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그럼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제 밤 사이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은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옵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래 첫날 대략 19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거래 첫날은 아주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옵션에는 이제 가격의 상승에 거는 콜과 가격의 하락에 거는 풋이 있는데 비율이 4.4대 1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옵션 상품은 기관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의 문제는 가격의 변동성 아닙니까? 근데 옵션을 통해서 가격의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 때문에 한껏 지금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가계나 기업 그리고 공공자산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자산관리 전문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잘 안 와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경매 관심 많으신 분들 온비드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온비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캠코입니다. 네, 오늘은 캠코의 온비드가 어떤 곳인지 또 공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캠코 온비드 사업처장이신 우종철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정민 앵커께서 소개는 했습니다만 요 자산관리공사 캠코 저희가 캠코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 요 한번 어떤 회사 조직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문 약칭으로 이제 캠코라고 부르는데요. 1962년도에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가계 그리고 기업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 가치를 제고한다는 공적 역할 및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공기업보다는 다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 출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업무도 맡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릴 압류재산 공매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캠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이제 온비드인데 경공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온비드 용어가 굉장히 익숙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온비드는 모든 공공부문의 자산을 처분하는 온라인 자산거래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자산이 거래되는 공공자산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 압류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물론이고요. 전국 2만여 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과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십니다. 또 입찰의 전 과정을 전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기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컴퓨터나 또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다양한 자산을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처장님, 저 체납 압류 재산, 그러니 이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압류가 들어가고 예, 예. 그렇게 압류된 재산이 있는데 네. 이걸 또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경매 형식으로 그게 이제 공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국유 재산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그 국유 재산은 예.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요. 예. 더 이상 국가가 이제 그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 그런 재산들을 예. 이제 그 민간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시켜드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국유 재산, 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땅도 많고요. 땅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건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이제 그 국세를 또 물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국세 물납을 하신 부동산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앞서 이제 온비드에서 다양한 재산 매각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네. 온비드 공매라고 하면은 그 압류재, 소위 말해서 압류재산만 떠올리십니다. 네네. 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이제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데요. 온비드에는 압류재산 공매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과 동세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자산을 매각하는 기관이 약 2만여 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물건도 많고요. 또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신탁사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도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진짜 다양하게 있겠네요. 예. 현재 그 온비드 전체 그 부동산 공매 현황을 보시면요. 네. 압류재산 물건이 43%고요. 아하. 네, 공기업 물건이 14%,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물건이 13% 순입니다. 예. 또 재산의 그 종류를 놓고만 보더라도 부동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동차, 또 명품 시계 같은 동산들도 많습니다. 또 학교 매점이나 공공기관 시설, 임대 물건도 많아서 예. 또 매달 이렇게 일정한 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예. 저기 처장님 그러면 지금 저기서 얼추 이제 카테고리는 감을 잡았고요. 그 좀 이슈가 됐던 물건들 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인상 깊은 물건, 이슈가 됐던 물건을 말씀드리면 네. 한 10년 된 이야기인데요. 예. 네, 강남구 삼성동에 이제 한국전력 부지가 있습니다. 한전 부지. 예. 그게 2014년도 9월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10조 5,500에 그 매입을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최근 이제 주변 건물의 공시지가 대비 그 실거래 배수를 적용하면 현재는 해당 부지 평가액이 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 현대차가 이 삼성 부지 이거 캠코로부터 산 겁니까? 그 한국전력 부지를 이제 예. 온비드를 통해서 온비드를 낙찰을 통해서 받은 낙찰을 거죠. 받았다. 예. 와. 그때 저 10조 준다고 말이 많았는데 알고 그렇습니다. 보니 대박이네요. 예. 예. 또 뭐 재밌는 건 없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됐던 물건 중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그 음마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 공매의 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음마아파트는 아시다시피 23년도 작년 9월에 재건축조합 그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근데 이른바 그 음마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사게 되면 그 재건축을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서 결국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법원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전 가지고 계셨던 그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가 있는 된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이제 그 공매, 이게 경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도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법원 경매는 주로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 관계에 따라서 발생을 하고요. 모든 절차가 이제 현장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산 물건을 사려면 부산에 있는 법원에 가셔야 되고 네.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사시려면 제주도 법원에 있는 법원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행 주기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되니까 평균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온비드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관이 매각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이 인터넷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경매랑 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법원 경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 차장님 아까 뭐 저기 한전 부지나 음마 아파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온비드 낙찰하다 보면 낙찰 쪽에 물건들은 이제 부동산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한번 케이스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요. 예. 그 법원 경매랑 뭐 비슷하다고 보셔도 좋고 네. 비율이 좀 다르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비드에도 법원 경매와 비슷하게 그 아파트, 또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도로 등 다양한 물건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경매에 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낮다는 점이 있고요.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이 네. 나오는 만큼 이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그 큰 돈이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작년 한 해 3천만 원 이하로 낙찰된 부동산이 온비드 전체 부동산 매각 중에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비싼 부동산만 있는 것은 아니죠. 토지나 물론 이제 이런 이유가 토지나 도로 또는 지분 매각 물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비드에서는 그 매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장점은 부동산 임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 물건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동산 매각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임대하시면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받는, 빌려서 쓰는 그런 그 단계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그 공영주차장, 또 공공시설 내 카페, 학교 내 매점, 자판기, 또 뭐 농사 같은 취미생활을 위한 농지, 예. 임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온비드 임대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권리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도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소자본 사업을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온비드 임대 공매를 통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은 임대도 낙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화면에 들어가셔서 네. 이제 임대 입찰하고 제일 높게 가격을 써내신 분이 이제 낙찰을 받아서 임대료를 높게 그렇습니다. 네, 임대료를 이제 써내는 거죠. 예.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예.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자기가 낼 월세 내가 얼마를 내고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권리금도 없고 예. 보증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한강 매점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 매점 보면은 그렇습니다. 수요가 탄탄하잖아요. 네네. 이거 사실 월 따박따박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난. 네, 제가 월급 그거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강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또 온비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예. 그 부동산 쪽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올 초부터 서울 아파트 낙찰가 유리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공매에서는 어땠나요? 온비드에서는? 낙찰가율 흐름 같은 경우도 공매 시장도 크게 경매 시장과 다를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매 중에서도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명도를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매에 비해서 아무래도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경매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90%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매는 평균 85% 내외에서 낙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사택도 있고요. 네. 국유재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명도할 필요도 없고 또 일반 매매랑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정가, 즉 실거래가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처장. 그러면 처장님 오늘 이제 저희 뭐 이제 방송 보시면서 또 이렇게 공매에 한번 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제 직접 참여하고 싶으면은 어떤 식으로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저는 근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부동산 말고 차도 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다면서요? 차. 자동차. 네, 차. 네네. 뭐 자동차뿐이겠어. 무슨 고가의 뭐 수입차라든지 시계, 이제 무슨 네, 고가의 수입차라든지 명품 시계도 온비드에 그 종종 올라오는 단골 물건인데요. 그 보통 이런 물건들은 이제 검찰청 압수 물건이나 예. 또 경찰청에서 나오는 것도 또 압류된 물건들 이런 겁니다. 고급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2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와. 이런 것도 이제 온비드 공매에 나오냐면서 페라리네요. 와, 저거는 당근에서는 좀 사기 어렵겠다. 화면에는 포르쉐인데 자막은 페라리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급 브랜드 명품 시계도 인기가 많은 물건이고요. 이런 물건은 또 그 희소성이 있고 실물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주목받는 편입니다. 예. 이런 물건들은 되게 전부 다 그 기관에서 감정을 맡겨서 매각하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 추가로 아까 그 임대 물건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임대 물건. 네. 그 각급 군부대에 보시면 치킨집들이 있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네, 장병들을 무조건 위한 있죠. 치킨집이 예, 있는데요. 무조건이죠. 그 군부대에 있는 치킨집의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 임대 물건인데요. 네, 임대 물건입니다. 그 온비대에 올 때마다 제가 보니까 최저 입찰가 대비 낙찰 금액이 상당히 높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봤거든요.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앞이니까. 군부대 앞이니까. 군부대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거.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금도 없고 또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또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나갈 것도 없고 부대 비용도. 이런 물건들이 온비드에 보면 많기 때문에 요즘 그 매출액이나 유동인구 분석 등 그 상권 분석을 해주는 앱 서비스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입찰에 들어오시면 좋은 물건을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권 분석 마케팅 필요 없고 그냥 닭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장병들이 워낙 알아서 또 가져갈 거고. 그래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온비드는 2만여 개 기관에서 물건을 올리면 입찰자가 이제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요. 낙찰을 받게 되면 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경쟁 입찰로 진행되고요. 개찰을 할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분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또 만약에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등록된 그 계좌로 입찰 보증금이 바로 환급이 됩니다. 온비드 입찰에 참가하실 때는 그 화면에 보시는 그 공고문을 공고된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또 현장 답사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러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담당자나 온비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온비드를 쇼핑하듯이 자주 보시면 좋겠지만 쇼핑하듯이. 매번 그 물건을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들어오시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일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매일 알람 설정에 들어가서 부산 아파트 키워드를 입력하시고 메일을 적어 놓으시면 그 저장하시면 화면과 같이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서 보니까 그런 뭐 학교 매점, 군부대 안에 치킨집 이런 게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좋은 걸 찾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그 통합 검색도 있지만 이제 상세 검색이라는 창이 있거든요. 상세 검색에 들어오시면 사고 싶으신 용도, 뭐 주택, 뭐 또 토지 종류별로 용도라든지 소재지, 또 감정평가 금액, 면적 등 다양한 조건을 넣고 검색하시면 고객께서 원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온비드 공매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그 컨텐츠들을 온비드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육 자료도 참 많고요. 예. 또 재미있는 자료도 참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온비드 콘텐츠를 이용하시면 공매의 첫 발을 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저 소장님 자꾸 따라해요. 한숨 뭘요? 쉬게 돼요. 한숨 쉬게 돼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네. 근데 조만간에 군부대 근처에서 또 치킨집에서 우리 정민회크 볼 것 저 같은 닭튀기고 느낌. 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네.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